무슨 얘기다? 자, 일단은 다시 이제 이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과연 왜 아마존이 나왔나? 아마존의 그런 기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실제로 아마존은 잘 아다시피 뭐로 시작하냐면 상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 시작하죠. 잘 아다시피 예.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원조라기보다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데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미국에 직접 진출하려고 했어요. 이제 싼 중국 물건을 갖다가 직구할 수 있게 되면 엄청난 시장을 뺏길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미국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항할 만한 쇼핑몰을 생각하는 게 바로 아마존이죠. 그래서 아마존은 이 알리바바가 진출하기 전에 미국의 경쟁력 있는 대부분의 상품을 온라인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이제 알리바바가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기껏해야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의 저가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일밖에 못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고급 상품 시장은 아마존, 저가 상품은 알리바바가 나눠먹는 형태의 시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하스브로라든가 유명한 그런 그玩具나 장난감, 생활용품 중에 고급 이미지를 가진 건 다 아마존에서 팔게 됐고 한 발 늦은 알리바바는 그런 거를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마존이 엄청나게 큰 소비 시장을 가진 업체가 되었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또 뭐를 만들었냐면 얘기한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엄청난 서버 시스템을 깔죠. 여기서 받은 엄청난 돈으로. 그래서 많은 온라인 서버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또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마존의 일이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마존이 아무 누구도 모르게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파이코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실 있었던 건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런 게 있다. 근데 이 배후에 아마존이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브라에서부터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 있죠. 리브라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승인을 못 받고 기존 그 세력들의 기득권의 공격을 못 버티고 망했죠. 여기 교훈을 얻어서 기득권이 눈치 못 챌 정도로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작전을 폈던 겁니다. 이제 이어서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딱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아마존이 전형적인 아마존적인 전략을 선택했다. 원래 아마존은 사실 그 아마존의 특징이 뭐냐면 페이스북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페이스북은 일반 대중의 친화적으로 표현하고 관련 사업은 일반 대중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B2C라고 하죠. 예, 뭐 그렇게도 많았는데 B2C 사업. 그에 비해서 아마존은 일반 사람들이랑 직접 연결되면 그거는 아마존과 같이 거래하는 거래처들 얘기고 그러니까 사업과 일반 대중을 연결해주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반 대중 모르게 그런 경제인을 간의 관계로서 계속 성장했어요. 막 어느새 아마존이 그 어떤 특정 사업을 다 장악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 제품군을 다 독점한다든가.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르게 많이 일이 진행돼 왔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했던 아마존의 저력을 봤을 때 당연히 아마존다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재미난 건 이제 하스브로랑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하스브로 독점을 갖다가 이 아마존이 따갑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하스브로의 또 많은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이 돼요. 그러자 중국에서 생산된 짝퉁 하스브로 제품이 또 저기에 올라와요. 알리바바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못 팔게 만들죠. 이제 이 전략으로 그 하스브로의 장난감을 아마존이 독점하면서 걔네들 이제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혹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패밀리데이 가족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을 완전히 독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게 사실은 이 아마존 성공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아마존의 주력은 이런 유통 물류고 이런 유통 물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파이코인을 왜 만들었을까? 결국 일단
당연히 추측하는 거는 앞으로 아마존에 사실은 뭐 실현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당장 최종의 목표는 현재 이 파이콘을 가지고 아마존 분류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뭘로 아마존 분류가 되고 진행수가 달러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를 아까 말한 그 파이코인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파이코인이 달러 못지않은 그런 강력한 기토 총화적 위치를 갖게 하고 그 파이코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마존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세계 경제의 어떤 주도권을 장악하려는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해 파이낸스 기업, 즉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은행가로 파이낸셜 기업,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신호 평가사들 이런 사람들이 달러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국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지만 또 그 많은 이익 중에 일부를 또 많은 금액이 또 얘네들 주둥이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자 봐요. 내가 물건을 100원어치를 팔았어요. 100원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99원을 받는 거야. 중간에 은행이 수수료하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존 입장에서 이거 아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국제결제에 대한 파이코인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아마존이 뒤에 있다는 걸 알면 이제 또 파이코인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거예요. 뻔합니다. 왜냐? 바로 뭐냐면 스타벅스에 얘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타벅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포인트라는 거를 출시를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스타벅스 회원이면 내가 커피를 갖다가 미리 그 포인트를 결제해 놓고 그 포인트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어디에든 스타벅스 매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타벅스 코인을 사다가 스타벅스 포인트를 사다가 친구한테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해외로 옮길 때 달러를 거칠 필요가 없죠. 이러자 이제 스타벅스가 은행 일을 한다고 지랄지랄 했습니다. 이건 단지 커피 사먹는 커피 포인트인데도 이 지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이코인은 벽에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하나 궁금한 게 왜 이런 스타벅스와 같은 이런 시스템을 맥도날드나 뭐 다른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갖고 있는 여러 기업들인데 안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맥도날드 뭐 포인트 같은 걸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도 맥도날드가 왜 안 하고 있을까? 왜 안 하고 있을까? 이게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맥도날드 현지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커피값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는 이 맥도날드 버거 값이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걸 빅맥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맥 지수가 높으면 물가가 높은 거고 빅맥 지수가 낮으면 물가가 낮다라는 그 기준을 잡아요. 즉 똑같은 포인트라도 어디서는 햄버거를 살 수 있는데 어디서는 햄버거를 못 사 먹는 거예요. 이런 편차 때문에 사실은 이 포인트 도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에 비해 스타벅스는 우리 보기에 스타벅스 비싸잖아요. 근데 사람 사 먹잖아요. 우리 보기에 비싼 이유가 뭐냐면 스타벅스 전 세계 어디든 가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